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6월 예멘 난민 500여 명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예멘 내전을 피해서 모국을 탈출해 10,000km가 넘는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한 건데 환영받지 못했죠. 일자리 잠식 우려, 또 테러와 범죄의 공포 이런 게 높아지면서 난민 반대 집회도 있었고, 난민법 폐지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 명 넘게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 이것들이 또 함께 결합되면서 또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고민거리를 안겨줬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인정률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자,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우리 1년을 좀 되돌아보면서요, 이슬람 문제 또 난민 문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중동 전문가 이희수 한양대학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이희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중동지역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터키로 유학을 떠나 한국인 최초로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튀니지 대학교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과 터키 마르마라 대학 조교수를 역임했고, 이후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정년 퇴임한 뒤 한양대 특훈 교수로 위촉됐습니다. 한국민족학회장과 이슬람문화연구소장, 한국이슬람학회장, 한국중동학회장 등을 지냈고요. 현재 한양대와 성공회대에서 강의하며 한터키 친선협회 사무총장,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한국대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외사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세계문화기행, 이슬람과 한국문화, 지중해 문화기행, 이슬람학교 등이 있습니다. 네, 최고의 중동 전문가이신 한양대학교 이희수 특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500여 명 제주도에 예멘인 왔을 때 직접 가보셨어요? 네, 여러 차례 내려갔고요. 저 이제 난민 심사관들 교육도 하고 또 통역관 지도도 하고 그 난민 신청자 모두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네. 실태 파악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네, 그분들 젊은 남성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진짜 난민 맞아? 막 이런 시선들로 봤잖아요.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의 숫자는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새로운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예멘이 내전 상태에 있고 거기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폭격으로 목숨을 잃든지 콜레라가 창궐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완전히 마비돼 있습니다. 완전히 마비돼 있고 그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전쟁 난민이네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 그 난민법 또 국제적인 어떤 약속상인지 그런 내전으로 인해서 내전을 피해서 나온 분들이 제일 많은데, 워낙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우리 난민법이 이제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난민이라는 것은 입국했지만 되돌려 보냈을 때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이제 구역이나 이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양심범이나 또 언론, 정치범에 한해서 우리가 난민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삶을 위해서 탈출해 해온 사람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400여 명의 난민 신청을 심사한 결과 단 2사람만 난민 인정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난민 인정된 사람은 딱 2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압도적 다수가 인도적 체류 허가의 지위를 획득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살 길이죠. 지금 돌아가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그걸 삶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인도적이고 그게 난민 협약의 기본 정신이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글로벌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난민 내전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돌려보내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사상범으로 들어오기만 기다려서 체포당할 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돌려보내면 살 길이 막막하다. 이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체류 허가해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네. 뭐 유럽만 해도 지금 이제 시리아 옆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120만을 받았잖아요. 네. 그중에 독일 한 나라가 80만 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떤 국제적인 규약이나 그것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데 우리가 이제 500명 가지고 정말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발칵 이제 큰 여론의 소동이 있었죠. 바로 그런 여론 소동을 특히 이희수 교수는 가슴 아프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들 이슬람 포비아라고 말할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범죄자다, 뭐 성폭행범이다,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막 다 있었잖아요. 청와대 난민 반대 청원에 올라왔을 때 뭐 저 그거를 열심히 잘 읽었습니다. 한 70만 명 해서 뭐 최고를 기록하면서 여론의 조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읽어본 글 중에서는 굉장히 명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성적이고 유럽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위험한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정말 피력해 나갔는데 문제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가짜 문제, 뉴스로. 네, 이슬람 문제만큼은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이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삽시간에 아마 퍼져가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이슬람 전문가 전공자로서 그쪽에 뭐 흉악한 뭐 IS니 뭐 테러니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수 교수께서 이슬람은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우시겠어요. 뭐 현장에 살아보면 예, 알카에다나 IS 같은 것은 뭐 지지자가 거의 없거든요. 이슬람권에서도 정말 반이슬람적 테러 조직입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이슬람이 욕먹다고 이제 생각해서 오히려 알카에다와 IS 1차적인 피해는 이슬람권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모든 죄과를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동일시하면서 뒤집었으니까 뭐 억울한 측면들이 그 사람들은 있겠죠. 실제로 IS와 알카에다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속 가능성이 없이 괴멸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이슬람 그러면 몇 억이죠? 2017년 피우 리서치 센터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조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한 17억 5,100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약간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슬람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18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는 나라 네. 몇 개 나라 정도죠? 지금 UN 가입한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이 나라가 이슬람 협력기구라는 자체 UN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UN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뭐 4분의 1이 조금 넘는 큰 문화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특히 북부 지역 그다음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 대체로 네. 그런 쪽이죠? 네,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중앙아시아까지. 네. 그 이슬람과 이 기독교는 사실 뿌리가 같다면서요. 뭐 같은 유일신을 믿죠. 네. 이제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보는 데 비해서 이슬람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으로 보는 뭐 그게 가장 결정적 차이고 또 종교라는 것은 항상 가까운 종교끼리 미워하지 먼 종교끼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근친정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 서면 배 아프잖아요. 그 이제 비슷한 종교끼리 서로 이제 갈등과 경쟁이 인류 역사의 하나의 경험이고 둘째는 또 십자군 전쟁과 또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문제 때문에 종교 외적인 영토 갈등, 어떤 민족적인 이런 아픔, 트라우마들이 네. 이제 종교가 정치 지도자들에서 악용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또 어떤 적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런 게 또 현대 역사에서는 가장 또 결정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종교만큼 효율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제 수단이 잘 없거든요. 그 이슬람 내에서는 또 뭐 수니파, 시아파 그건 또 왜 그렇게 싸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것도 이제 종파들 각 예. 지도자들이 악용하면서 실제로 순니 시아 간에는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합니다. 그 이제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평화롭게 잘 사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슬람 교리, 코란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한 손에 코란, 뭐 한 손에 칼, 뭐 이래가지고. 근데 코란은 평화가 기본이라면서요? 이제 뭐 기독교가 우리가 사랑 또 불교를 이제 자비라고 하고 유교를 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걸맞게 그럼 이슬람의 종교 철학의 사상은 뭐냐? 뭐 평화와 평등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 평등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평화와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자. 뭐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뭐 실현하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 예. 기본 가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평화와 평등의 기본 가치다. 네. 그리고 아까 57개국 18억의 사람들 대다수는 그렇게 평화와 평등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인식은 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중동이나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채널이 주로 서구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서구 언론의 시각. 네, 또 이제 뉴스 매체라는 것이 굉장히 잔혹하고 선정적인 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예. 일반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별로 부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결정적으로 70년 이후에 우리가 중동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건설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렇죠. 또 오일 쇼크를 받으면서 석유라는 에너지 문제, 예. 최근에는 테러, 그러니까 석유 건설 테러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문화나 종교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예.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폭력적이다. 아닙니까? 이제 표피적으로 보면 이제 폭력이 이슬람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폭력을 수반하고 네, 모든 네. 전쟁은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만 이제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코란에 보면은 사실 이교도에 대한 가혹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선별적으로 돼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굉장히 폭력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의 기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또 남녀 차별이 극심하다. 이거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란에 의하면 남녀가 창조가 동등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슬람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다 하나님이 각각 따로 만듭니다. 그 창조의 양성평등성이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서구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 여성의 차별당하고 여성 인권이 억압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네. 이것이 과연 내 이슬람 율법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낙후성이나 민도나 어떤 경제력의 문제일까? 네, 논의가 많은데 또 이슬람권에서 일부는 뭐 대통령 총리도 나오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 총리가 여성인 경우?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아. 메가워티 여성이 이제 민선 대통령이 됐고 아하. 파키스탄에서도 베나지르 부토가 민선 네. 총리거든요. 네, 네. 지금 방글라데시도 민선 총리가 하고 현재 방글라데시 총리도 그 여성 총리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터키도 지금 여성 총리를 배출했고요. 오. 오히려 뭐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도 네. 여성 지도자들이 선거를 위해서 선출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작동하거든요.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그 많은 그다음에 이 국가 얼굴 가리게 하는 나라도 몇 나라 안 되네요. 히잡은 많이 씁니다만은 57개 국가 중에서 히잡을 법으로 강요하는 나라는 사우디와 이란 두 나라고요. 아, 딱 두 개요. 네, 55개 나머지 국가는 자율입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보고 싶은 사람은 벗으라. 네. 이거는 자기 문화와 종교적 정체성으로 스스로 선택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존중해 줘야 될 하나의 문화고 예. 이제 외국인도 뒤집어 씌우는 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없애도록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죠. 그건 사우디, 이란 두 군데예요. 지금 현재는 율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두 나라고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히잡을 자율로 할 것인가 지금 아주 치열한 논쟁이 뭐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좀 변화를 보이고 있죠. 어쨌든. 사우디가 변하면 이제 전 세계 이슬람이 다 변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는 어때요? 일부 다처는 많은 국가가 일부 다처를 이제 법으로 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2010년경에 저희 학회에서 일부 다처 연구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슬람권에서 다처는 한 6% 정도 주로 아랍에서 많고요. 예. 그러니까 100상이면 한 6상 정도가 다처를 하는데 그것도 90% 이상이 일부 이제 이처를 합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는 급속히 이제 줄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다처를 법으로 금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뭐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 명예살인은 예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 일부에서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이슬람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범법입니다.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데 그죠. 이거는 오랫동안 내려와는 부적적 악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이나 터키에서도 최근에 명예살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명예살인과 어떤 여성 할례 같은 거는 사실 이슬람 전통과는 상관없는 네. 토착 부족적 유목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꼭 이것저것 막 그 이수 교수께 이런 거뇨 하는 게 전부 나쁜 거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진짜 이 18억 57개 나라 중에 극히 일부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저도 아주 잘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글로벌에 눈뜨게 해준 사람이 이제 미국계 미션 학교가 만들어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배웠잖아요. 네. 뭐 서구와 이제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 이해 당사자의 눈과 시선으로 본 교과서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올바르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를 우리가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도 우리가 또 건설이나 테러 같은 또 석유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맞아요. 21세기까지 오면서 네.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어떤 시선이나 기회가 예. 뭐 차단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석유 또 테러 이 문제로 가면 사실 이슬람만 그렇게 테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테러의 배후 조정에 미국도 있었고 테러뿐 아니라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배후 조정에 미국이 있었고 이런 게 역사적 진실 아닙니까? 특히 중동에서는 그랬죠.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양쪽이 전쟁을 수없이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적 시각에서 나쁜 짓은 전부 이슬람이 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 유럽과 이슬람 세계가 한 1000년 이상 이제 지배 피지배의 갈등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바라보는 10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슬람 혐오증, 공포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포비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슬람 세계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응어리를 가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이제 그런 역사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려 시대는 정말 대고려 제국으로서
세계적인 이 교류가 많았고 특히 중동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면서요? 고려대 그랬고요. 신라 시대 때까지도 아랍 상인들이 빈번하게 경주로 들락날락했고 네. 또 최근에는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와서 삼국 통일에 기여하고 화랑도에게 신무기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공로로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안착해 살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신라에 대한 기록을 남긴 쿠시나메라고 하는 이란 고대 서사시가 발굴돼서 학계가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교류의 정황들이 고고학적, 인류학적 사료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수국보다도 오랜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죠. 신라 고려까지. 네. 근데 조선 시대에는 다 끊어졌다면서요? 그게 이제 기록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의 세종 때 정확하게 1427년에 예조가 상소를 올립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슬람 무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너무 많다고? 네, 자기네들이 복식과 말을 써서 이질감이 심하다. 아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 오랑캐 습속을 버리고 아국 풍속을 따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예조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 며칠 뒤에 왕조실록에 보니까 세종께서 그리하라. 이게 1427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427년에 이제 이민족에 대한 이제 금지 법령이 나면서 그 뒤로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교류하고 세종의 과학기기 이제 어떤 발견이나 네, 네. 또 역법에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조선이 하게 되면서 명나라를 뺀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작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중국 문명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니까 이제 글로벌 DNA가 이제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결국 폐쇄로 가고 이제 만국으로 갔던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립 이스탄불 대학의 한국인 최초 유학생이잖아요. 네. 가신 게 몇 년이었죠? 83년에 갔습니다. 83년. 그 터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에서 유학 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 한 600만 이스탄불에 제가 첫 한국인이었고요. 교민도 없었고 대사관도 앙카라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형제가 500년 만에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터키에 머무는 10년 가까이 저는 한 번도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생활에서 저를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줘서 그래요? 완전 편하게 지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형제로 받아들입니까? 아마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 국민이 1등 국민 대접받는 그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역사적 배경이 있나요? 근대에는 6.25 때 한국 예. 전쟁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15,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줬고 한 3,000명이 사상당하고 지금도 한 400여 구의 영령들이 부산 유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켜줬던 나라라는 그런 이제 자긍심이 있고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그 당시 터키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와 만주 일대에서의 코리안들과 이웃해서 한민족 한 핏줄로 함께 살았다. 그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랄알타이 중에서도 우리가 알타이고요. 그래서 터키 국사책을 보면 1장이 흉노, 2장 돌골, 위구르, 셀쭉, 오스만 터키 현대공화국 국사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골족. 네. 고구려 옆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노, 돌골, 위구르까지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함께 살았던 겁니다. 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주에 가서 1만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서쪽에 있지만 그렇죠. 민족적 뿌리가 같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형제로 우리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그러니까 중졸 정도 되면 거의 터키 전 국민이 코리안, 그건 남이 아니야. 피를 나눈 형제야. 이제 민족적 동질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걸 우리가 참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슬람 전반에 대한 이야기 또 터키 이야기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은 우리가 난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또 예멘 이야기 했고요. 그 예멘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그분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한 400여 명은 제주를 떠나서 이제 육지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일자리를 갖고 잘 안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한 100여 명은 제주도에서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이 우리 복지기금이나 세금을 이제 투자하지 않고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 한 2, 3년 지나다 보면 우리말도 잘 배우고 또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송금하고 돌아가면은 나라가 안정되면 아마 앞으로도 한국과 예멘 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잘 아는 교량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성숙한 시민의 어떤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젊은들이 가질 직장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자리에 이제 그 친구들이 메꿔준다면 그렇죠.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불필요한 고정관념과 편견만 조금 순화된다면요. 아까 제가 쭉 그 이슬람의 나쁜 점들, 뭐 폭력성, 뭐 여성 차별, 뭐 등등등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멘은 거기 해당 잘 안 되죠? 예멘도 거기 해당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 예멘이 굉장히 성폭행에 관대하다, 여성을 억압한다.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 난민 이제 반대 청원에서도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고 네. 대부분이 20대 남성이 왔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이제 주장하면서 문제가 크게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난민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오는 사람들이 20대 젊은 남성들이 옵니다. 나이든 부모를 돈 불러 내보내겠어요. 아이든 아내나 어머니를 보내겠어요. 가장 젊고 싱싱한 어디 내놔도 생존력이 있는 젊은이가 나가는 것이 세계 난민의 공통적 현상이거든요.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예멘이 진짜 그래요? 그렇게 성폭력에 관대하고 남녀차별에 극심한 나라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지금 페이크 뉴스로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요. 뉴스로 다 확인이 됐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이제 반대 여론이 이제 급증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마지막에 여쭤본 겁니다. 앞에 제가 쭉 이슬람에 대한 나쁜 인식, 잘못된 인식들 쭉 있는데 예멘이 거기 해당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그러셔야 되는데 해당됩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근데 가짜 뉴스였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우리 이웃에 잘 적응해서들 살고 있는 예멘 청년들 언제 한번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악수라도 한번 하고 끌어안아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양대학교의 이희수 특훈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